네, 이번에 그 재무장관으로 전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 의장이 이제 지명이 됐죠. 네. 나스닥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크게 환호를 한 것 같고요. 상승률로. 네. 네. 어떻습니까? 이 옐런 연준 의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옐런 참 대단하신 분이죠.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무장관까지 정말 정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천재다. 남편분도 노벨상을 타셨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집안이죠. 네. 아무튼 이제 이 분의 성향을 보시면 이분이 이 고용 쪽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신단 말이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나쁜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타이트하게 가져갈 사람은 절대 아니죠. 네. 예. 지금 고용이 어제도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 신규 고용이 7월 내 최저치다 이런 얘기 또 지금 실업 청구 건수가 떨어지는 폭이 오히려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 고용 쪽은 좀 쉽게 회복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렇죠.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재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비둘기파적일 것 같다라는 거죠. 문우신보다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웰이 두 분은 같이 또 친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와 연준이 중앙은행이 같이 공조를 해서 하는 행동이 나오겠죠. 네. 자, 이럴 때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MMT라고 해서 그 Modern Monetary Theory라고 해서 정부와 연준이 같이 어떤 부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탈계 부양도 할 수 있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사실 폭락장이 올 가능성보다 폭등장이 올 가능성이 더 높다. 즉 거품에 거품이 더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둘 다 양적 완화를 추구하는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섣불리 던지자, 지금 여기서 인버스를 사자, 지금 더블 딥이 올 거니까 걱정하니까 우리 팔자, 이런 얘기를 누가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께서 안타깝게도 자기 3개월 후에 자기 패를 다 보여주시면서 나는 현금을 자그마치 90조 원나 들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사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돈을 그냥 들고 있고 현금을 들고 있는데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것 같고 자산 가격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즘에 부동산이 폭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게 내년 상반기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은 이제 조심스럽게 매도는 좀 조심스럽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의 역할은 좀 한계가 있다. 결국은 모든 그 자금의 집행 승인은 상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지금 두 자리 남은 그 상원이 공화당으로 갈 것이냐 민주당으로 올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완전히 판세는 달라질 수 있다. MMT를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 공화당이 가져가면.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공화당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제 2표 차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프레셔는 받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층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용이 안 좋은데 공화당이라고 해서 안 해, 못 해.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계속 자기네들이 표를 잃겠죠. 그렇죠. 특히 저소득층의 인구수가 더 많지. 네. 고소득층의 인구수가 더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왔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차이가 뭐였냐면 1.8조냐, 2.2조냐 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4천억 달러의 차이지. 어쨌든 1.8조 달러는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를 쓰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걸 또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면 공화당이 당선이 됐을 때 쓰는 돈은 쓰는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규모를 덜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세금 많이 걷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쪽에서? 대형 회사들, 잘 나가는 회사들. 법인세 인상을 네, 한다 그렇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더 플러스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던 간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이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 한 결국은 이 중소득층을 부양해주는 쪽으로 간다. 이는 결국은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하고 재정을 크게 쓴다. 이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런 그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1.8초가 됐든 뭐 2조 몇천억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집행되는, 그러니까 타결이 되면서 그 이후 이게 마지막처럼 느껴지게 되면 그때는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뭔가 그런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쓸 것 같은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지금 안 풀려 있느냐? 아니, 풀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우신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 대출 프로그램을 갖다 롤오버를 안 시켜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어요. 폭락까지는 아니고 제법 하락을 했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올라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정말 많이 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1.8조를 쓰나 2.2조를 쓰나 이미 돈은 풀려 있어요. 근데 그게 집행이 안 될 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더 센 게 들어와야지 상승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결국은 경기가 회복을 할 거다라는 기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의 정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시장은 훨씬 더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품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 당분간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정말 이제 쓸 거 다 쓰고 다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할 때. 그때가 이제 진짜 걱정스럽죠. 네. 네. 지금 근데 그 걱정하는 또 일부의 그 우려는 뭐냐면은 미국의 그 국가 부채 문제잖아요. 지금 네. 100%가 이미 훨씬 넘었고요. 네네네. 예. 이것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뭐 경제가 안 좋아지는 도화선이 되는 게 아니냐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걱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했던 게 아까 이제 신흥국 부분에 있어서 부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부채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요. 부채 사이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금리가 더 높죠. 그래서 그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사실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부채 비율이 더 낮아요. 국가 부채 비율은. 예를 들면 선진국이 120%인데 신흥국은 한 70%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도 금리가 선진국은 거의 0%인데 신흥국은 적어도 뭐 한 3, 4%는 되잖아요. 그렇죠. 암만 못해도.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자 비용이 높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트 볼게요. 네.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총부채가 정말 많이 늘었다.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 저기 보시듯이 지난 1년 사이에 2020년에 들어와서 320%이던 게 올해 연말이 되면 365%나 될 거다. 총부채라고 하는 거는 정부 부채, 그 다음에 기업 부채, 그 다음에 가계 부채. 세 개를 다 더한 숫자입니다. 네. 그럼 일단 네. 그 코로나 이후로 365%가 오른 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거의 45%포인트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그러니까 2020년 초반에도 이미 상당한 수치였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320에서 365로 올라가는 거니까 약 한 45%포인트나 오르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오른쪽 차트입니다. 이 뭐냐면 이제 정부 지출 중에서 네. 이자 비용이 얼마나 나가느냐. 퍼블릭 데트 관련해서. 그죠?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근데 보시면은 이 선진국 숫자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제로 금리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터지겠습니까? 저러면 안 터지죠. 그렇죠. 예. 근데
신흥국 쪽에서는 위기가 올 수도 있죠. 보시면은 차트가 상방향이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2020년 초보다는 낮아요. 왜?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부채 비율이 저렇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이 총 정부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 위기는 아직은 안 터진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2019년 대비 올 초에 320%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작년 대비 또 한 45%가 코로나 이후 늘어난 거고요. 부채가 365%.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전체 규모고요. 아, 보시면 이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310에서 2013년에 310, 320 10%치 올라가는 데까지 한 7년 걸렸는데 한 해에 65%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작년도도 한 320 정도였군요. 예. 320 정도. 네. 좀 갑자기 저 수치만 저기 올라와 있어서 그래프가 쭉 올라가서 네. 그래서 갑자기 올해 그냥 확 이렇게 올라간 줄 알고. 네. 예.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의 이자 비용이라면 네. 위기가 터지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는 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나? 옛날에도 저런 적이 있었나? 결국 사실 이제 코로나 19보다도 우리 지금 현재가 제일 정말 안 좋은데, 옛날에도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뭐 정말 많은 건물들이 망가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들이 다 부양책을 썼고, 그러면서 저기 보시면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훅 올라가가지고 GDP 120%까지 폭등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신흥국도 많이 올라가서 거의 한 60%까지 50%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때보다 더 높아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봐라, 이제 저게 이제 문제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보시면 이 차트입니다. 똑같은 구간에 저게 숫자가 나와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총 부채 규모의 최고 수준이었을 때, 그때의 평균 금리를 보시면 쭉 보시면 이제 2%대라는 거죠, 2%대. 네. 2%대,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안 일어난 게 그만큼 또 이때는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요때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 1%대란 말이죠. 네. 그럼 이때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자 비용은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안 터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재정 위기가 터졌을 때 언제 터졌냐? 왜 터졌냐? 이거를 보시면 유럽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네, 유럽이 있었는데 지금 이건 이제 미국 정부 부채인데 네. 유럽이 언제 터졌었냐면 유럽이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막 부양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럽 쪽에서 많이 써가지고 유럽의 재정 위기가 터졌던 시기가 2011년, 2012년이에요. 이때를 보시면은 대부분 다 똑같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어쨌든 유럽의 선진국들이잖아요. 이탈리, 뭐 프랑스, 스페인, 뭐 등등 쭉 보시면은 약 정부 부채 비율이 120%까지 폭등을 해요. 네. 그래서 그 120%가 약간의 마지노선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번에 미국 정부가 부채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봤었을 때 저기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언제쯤 120%를 돌파하게 되는지를 보시면 요때잖아요, 요때. 2024년. 예, 2024년 바로 전. 그래서 2023년 말 정도 또는 2024년 초 정도가 되면 정말로 한 번에 큰 위기가 올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2021년으로 들어가는 거고 2021, 2022, 2023 2년 반 정도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정말 많은 유동성이 있고 그 유동성을 제대로 한번 다 써먹고 그리고 나서 어떤 폭락장이 만들어지지 지금은 아주 많은 유동성이 있는데 이걸 다 쓰지도 않고 큰 하락장이 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긴 뭐 많은 분들이 버블도 예상외로 상당히 그 지속 기간이 길 수 있다. 그럼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제 유동원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네. 이제 또 구독자들이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그걸 좀 드려볼게요. 네네네. 일단 부양책이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달러는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환율 하락은 계속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 자산이나 달러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환해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환차손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글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기축통화는 해칭하지 마시라. 물론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언젠가 예를 들어서 달러가 패권을 잃는다. 예. 뭐 그러면 뭐 달러 자산은 안 사셔야죠. 근데 제 판단에는 뭐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중국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이 엉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저는 적어도 50년은 더 간다고 보거든요. 네. 적어도.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던 뭐 공화당이 제대로 좀 잘 하던 잘 중국을 경계를 하고 과거에 일본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한다면 100년은 더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투자하실 때는 저는 꼭 굳이 해지하지 말고. 헤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만약에 신흥국을 투자를 한다. 뭐 대만이나 한국이나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정도는 모르겠지나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트남, 뭐 더 베트남도 그나마 나아요. 근데 뭐 브라질, 러시아, 뭐 많잖아요. 신흥국들 그렇죠. 많죠. 그런데 투자를 하는데 헤징을 안 한다, 환 헤징을 안 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브라질 채권 많이 사셨거든요. 네. 왜 사셨냐면 금리가 높은 데다가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그 이자만 보고 사셨다가 그렇죠. 예. 우리 이자 생각하면 그쪽에 이자가 엄청난 거죠. 50%막 그랬었으니까. 근데 환율에서 50% 깨지는데 그게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환을 헤징해야 되는 국가다. 그럼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환 헤징은 제가 생각할 때 달러는 걱정 안 하시고 하시는 게 맞다. 투자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미중 문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바이든 시대 때도 이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건 패권 관련된 얘기니까. 네. 근데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은 그 세계적인 투자자는 중국 쪽으로 자산을 이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자기 펀드 내의 자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금과 그 중국 자산으로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글쎄요. 수익률의 문제에서. 네, 글쎄요.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2018년 말부터 사실 올해 뭐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중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고 특히 중국 심천 시장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그 20%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에 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11% 정도예요. 좀 많이 올라와서 지금 11% 정도 넘어갔는데 그러면 내가 20%를 투자를 하면 실질적인 시총 비중보다는 두 배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많이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포트폴리오 100이 있는데 중국 투자를 내가 10에서 20% 정도 한다. 이건 맞아요. 근데 옛날에 2007년, 2008년 때처럼 해외 투자하는데 80%를 중국 투자한다. 이건 진짜 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만 제가 정말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또 베트남은 지난 6월 달에 정말 좋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아무리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도 그 퍼포먼스가 지금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대만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5%를 넘어간 적이 없고요. 베트남 비중은 3%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네. 그만큼 시가총액 개념으로는 작아요. 그래서 그 중국도 커지긴 커졌고 나중에 이제 G1으로 어떻게 바뀔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엔트그룹 이런 사태가 정치 리스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업을 놓고 기업을 판단했는데 그 기업에 투자를 했었을 때 거기에 맞는 수익률이 나오는 쪽에 투자하는 게 맞죠. 네. 그거는 당연히 미국 기업들인 거고 심지어 한국 기업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국 비중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시는 거 맞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2배 정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중국, 그러니까 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ADR 돼 있는 그것을 중국 주식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미국에 투자한 걸로 포함을 시켜야 될까요? 제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에 투자했다면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기업들 중에서 매출이 중국 기업이지만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거나 글로벌로 일어난다. 그럼 이제 글로벌 회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아마 미국이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글로벌 1등이라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이 전 세계의 내수 시장의 규모의 절반 이상인 어떤 업종들, 뭐 흔히 얘기하면 전기차, 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돼지고기, 5G, 또 뭐가 있을까요? AI 이런 업종들은 중국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가지고 가도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종목이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 AI 대표적인 종목이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전기차 대표적인 종목 니오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TSMC, 뭐 그 에이스 테크놀로지, 뭐 등등 대부분 보면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네. ADR이 다 있잖아요. GDR, ADR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나라 기업으로 보셔야 되고 대신에 미국에 상장이 돼 있다면 퇴출당한다 이 걱정보다는 그 회사가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냐 없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뭐 나스닥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 퇴출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회계 문제. 네. 그거 기준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논란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을 때, 네, 주가가 빠질 때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들고 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가장 중국에서 제가 좋게 봤던 기업이 진코솔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의 나스닥에만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케이먼 아일랜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게 뭐 회계 법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가가 제가 한 그거 평균 단가를 한 14달러, 13달러에서 샀어요. 3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2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근데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서 폭락을 해서 또다시 10달러, 그러니까 올라갔던 거 다 되돌리고 바닥에 있었어요. 10달러. 예, 그 바닥에 있다가 뭐 한 15달러 정도 계속 있다가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또 똑같은 얘기로 트럼프가 자꾸 공격을 하니까 이 회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퇴출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진코솔라의 주가가 한 17달러까지 가던 게 다시 올라가던 게 또 떨어져서 한 15, 16달러까지 또 떨어졌어요. 네. 제가 이때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이미 들고 있으니까. 예. 다 팔았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주가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2배 이상 되나요? 90달러까지 갔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괜히 이 퇴출 당한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정치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펀드멘탈은 제가 다 책값을 해서 이게 최고의 회사다라고 판단이 섰는데 그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예. 그런 기업들 몇 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제가 들고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ETF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까요? ETF는 뭐 어쨌든 ETF는 괜찮으니까. 네. 자, ETF 리스트를 여기 한 11개 정도 갖고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한 달 좀 안 되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속스입니다, 속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네. SOXX. 저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IT를 리드를 하는, 근데 저건 이제 2배 레버리지인데, ROM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IBB라고 해서 저거는 이제 바이오 업종.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PBD라고 해서 저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그 밑에 10이라고 있는데 저건 태양광. 그 다음에 XLV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보다는 헬스케어. 그러니까 제약회사보다는 이제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ICLN 저것도 신재생 에너지고요. FBT가 또 바이오 쪽이고. 그 다음에 USMB는 변동성이 낮은 좋은 종목들을 골라놓은 ETF. 그 다음에 PZD 저것도 신재생 에너지 쪽. 네. 그 다음에 마지막 11개째가 RYT인데 저거는 IT인데 중소형주. 요즘에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만 들고 계셔도 내년 3월까지 쭉 가져가셔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해봅니다. 네. 근데 여기 저 수치 중에 네. 그 맨 끝에 그 주식 위험도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저게 뭘 뜻하는 겁니까? 사실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저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과거 역사상 어느 정도 평균이었냐. 왜냐면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른 애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게 측정이 되고요. 좀 약간 이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 프리미엄을 좀 더 높게 측정할 때도 있고요. 저게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ROE와 같이 맞물려서 적정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에 나와 있는 현재 지수, 적정 지수가 저 ETF의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저 ETF들은 어떤 추종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 지수의 현재 지수 그리고 적정 지수라서 주가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글로벌 자산 시장, 그 다음에 투자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눴는데, 네. 요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네. 그 원자재 가운데, 우리 이제 금을 안전자산으로 볼 것이냐, 원자재로 볼 것이냐 논란은 좀 있는데, 네. 금 가격이 상각 외로 좀 떨어진단 말이죠. 달러의 네. 가치가 보통 우리 이제까지는 떨어지면 네. 금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나왔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에 대한 투자를 일정 부분은 가져가야 된다. 전체 포트폴리오 20%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1년 정도 또는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금 가격 추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150% 정도 상승을 했다가 금융위기가 터지는 과정에서 유동성을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어요. 네. 그죠? 얼마나 빠졌냐면 거의 34%나 빠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빠지고 나서 다시 튀죠. 얼마나 이때 오른 것보다 더 많이 튑니다. 180%나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재정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금이 확 튑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닥 대비해서 90% 정도 올랐었고 이거에 대한 조정 구간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4% 하락했었는데 길게 봤을 때 20%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는 거는 앞으로 재정 위기가 터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2023년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또 다시 상승 구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상승폭은 저 90%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650에서 32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금이 너무 많아버리면 부담스럽잖아요. 이자가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냥 금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다. 비트코인까지 얘기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아니 근데 네. 이런 얘기는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과거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저 때는 우리가 안전자산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게 금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겼지 않냐. 그렇죠. 자금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매수세가 좀 약해질 거 아니냐. 유동성의 문제. 네. 근데 유동성은 역대 최고치로 풀려 있고 네. 근데 비트코인은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가격이 많이 튀는데 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금처럼 마냥 계속 올라가려면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공식화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일정 부분은 공식화할 수 있으나 저거를 다 공식화하는 순간에 정부가 망가져요. 그렇죠. 화폐 예. 제도가 무너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 가격에 있어서의 비중을 항상 전체 화폐 가치의 몇 프로 아니면 전체 GDP의 몇 프로 정도 과거에 고점 갔었을 때가 전체 GDP의 한 4%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이번에 진짜 많이 가도 10% 이상 못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금은 또 다시 가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비슷하게 보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금은 어쨌든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인정한 거니까 금은 들고 가셔야죠.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일어났을 때 금의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의 상승이 더 이상 안 일어날 때 횡보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가 비트코인이 폭락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뭐 그렇죠. 페이팔이나 뭐 지금 요즘에 뭐 대표적인 체결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이번 장세는 기관이 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글로벌 자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결국은 이 심리를 알아야 이 우리 탐욕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예,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직도 더 그 상승을 바라는 심리가 더 많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유안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이신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